일흔이 넘은 나이에 짐을 쌌습니다. 며느리는 나에게 말했죠. 일하기 싫으면 요양원 가세요. 그 순간 나는 죽었고 동시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그러나 아무도 준비되지 않은 순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의 짐처럼 느껴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분명 여러분 마음속에도 깨어나는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이 채널에서는 우리가 흔히 외면해온 그러나 너무나 진실된 이야기들을 다룹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당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일하기 싫으면 요양원 가세요. 아들이 나에게 그렇게 말했다.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마치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결론인 것처럼 단호한 목소리였다. 나는 웃었다. 하지만 그건 기쁨의 웃음이 아니었다. 사람 마음이 부서질 때 나오는 그 이상한 웃음 말이다. 그렇게 나는 죽었다. 아니, 죽기로 결심했던 내 안에 어떤 무언가가 깨어났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방으로 향했다. 천천히 걷는 내 발걸음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어쩌면 마지막 존엄을 향한 행진 같았다. 파란색 낡은 여행 가방을 꺼냈다. 민수가 3살이었을 때 내가 처음 서울로 올라올 때 들고 왔던 그 가방이었다. 다시 그 가방을 꺼내 들며 난 이번엔 떠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옷 몇 벌, 오래된 사진첩, 책 2권, 그리고 한 장의 편지. 그게 전부였다. 나는 그렇게 나의 전부를 넣었다. 짐을 다 싸고 방 안을 둘러보았다. 낮은 천장, 발해버린 커튼, 벽에 걸린 가족 사진 한 장. 그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내가 있었지만 이 방에서의 나는 결코 웃지 않았다. 현관문을 나서기 직전 창문 너머로 검은색 승용차가 천천히 집 앞에 멈췄다. 창문 너머에서 지혜가 찡그린 얼굴로 고개를 내밀었고 민수는 현관 앞까지 뛰어나와 누구세요? 라고 소리쳤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돌려 그들을 보았다. 그리고 똑바로 걸었다. 나를 데리러 온 사람은 오랜만에 마주한 옛 인연 태성이었다. 하지만 내 이야기를 진짜로 시작하려면 더 과거로 돌아가야 한다. 아직 내가 짐이 아니었던 시절로. 나는 정미숙, 올해 72이다. 남편은 내가 37이었을 때 빗길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민수는 그때 겨우 3살이었다. 경찰은 즉사라고 했지만 나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10년 넘게 숨을 쉬는 법을 잊은 채 살았다. 슬픔은 숨 쉴 틈을 주지 않았다. 민수를 키우기 위해 뭐든 했다. 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았고 저녁에는 과외를 하고 주말엔 중고서적을 팔거나 김밥을 말아 장에 나갔다. 나의 청춘은
장바구니와 분식 냄새 속에 스며들었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 애가 잘 자라기만 한다면 내 몸이 무너져도 상관없었다. 민수는 착한 아이였다. 편지도 자주 썼다. 엄마, 나중에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큰 집 사줄게요. 엄마는 정원에서 꽃 가꾸고 고양이도 10마리 키워요. 그 편지를 읽으며 나는 울었다. 그래, 이 아이만은 나처럼 고생하지 않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민수가 대학을 졸업하고 은행에 취직했을 때 나는 정말 기뻤다. 처음으로 그가 여자를 데려온 날도 생생히 기억난다. 이름은 지혜였다. 긴 머리에 선글라스를 쓰고 딱 붙는 정장을 입고 있었다. 날 바라보는 눈빛엔 경계심이 가득했다. 안녕하세요 라는 말은 있었지만 미소는 없었다. 그때 직감했다. 뭔가가 달라질 거라는 걸. 그리고 그건 나에게 결코 좋은 변화가 아닐 거라는 걸. 결혼 후 민수는 점점 집에 오지 않았다. 전화는 실용적인 것 뿐이었다. 등본 어디 있어요? 초등학교 졸업 증명서 찾아줘요. 따뜻한 말 한마디 없었다. 어느 날 나는 건강상의 이유로 조기 퇴직을 결심하고 그에게 말했다. 엄마가 이제 좀 쉬려고 퇴직했어. 민수는 휴대폰에서 눈도 떼지 않고 그래요. 뭐 엄마가 좋으면 된 거죠. 라고 말했다. 축하도 감사도 없었다. 마치 당연한 일처럼 지혜는 더했다. 손녀인 소유리를 낳고부터는 나를 피했다. 나는 손녀를 너무 예뻐했고 자주 안아주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늘 말했다. 어머님이 너무 들이대세요. 소율이 예민하니까요. 그때부터 나는 조심스러워졌다. 아이를 안을 때도 말을 걸 때도 나의 사랑은 방해물처럼 여겨졌다. 어느 날 민수는 내게 말했다. 엄마, 솔직히 우린 힘들어요. 엄마가 계속 여기 계시면 우리도 숨 막혀요. 그러니까 일하시든지 아니면 요양원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다. 내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고요했다. 거울 앞에 서서 나를 바라봤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굳게 담은 입술. 하지만 그 속에 오래된 나 자신이 살아나는 걸 느꼈다.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였다. 태성 오빠, 그는 나에게 말했다. 미수가, 나 아직 너 생각해. 혹시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 그 한마디가 나에게 구원의 손길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떠났다. 그 집을, 그 방을, 그 멸시를. 그 이후의 이야기는 새로 태어난 나에 대한 기록이다.
하지만 그건 다음 장에서 말해주마.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태성 오빠를 다시 만난 건 아마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오랜 시간 기다려온 재회였는지도 모른다. 차 문이 열리고 그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너무 많은 말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가라앉았다. 그저 눈을 맞췄다. 조용히. 미수가 가자. 여기서 더는 버티지 마. 그 말 한마디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다. 내가 걸어 나온 그 집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었다. 정미숙이라는 이름조차 사라져버린 곳. 거기선 나는 그저 민수 엄마였고 때로는 짐이었다. 차 안에서 태성 오빠는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많이 힘들었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말 속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눈빛이 있었다. 말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다. 지나가는 가로수, 익숙한 버스 정류장, 자주 들르던 시장 입구. 그 모든 풍경들이 내 등 뒤로 멀어지고 있었다. 우리는 경기도 어딘가 포도밭이 펼쳐진 작은 마을로 향했다. 그는 그곳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고 나에게도 그 조용함을 내주고 싶다고 했다. 이제 너 아무데 얽매이지 말고 살아. 네가 누구였는지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곳에서의 생활은 처음엔 어색하고 낯설었다. 새벽이면 닭이 우는 소리에 깨고 저녁이면 포도 덩굴 사이로 해가 지는 걸 멍하니 바라보았다.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았고 아무도 나에게 지시하지 않았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유였다. 처음엔 그 자유가 두려웠다. 내가 원하는 걸 말해도 된다는 사실이 익숙하지 않았다. 무엇을 먹고 싶은지, 언제 자고 싶은지 책을 읽다가 울어도 아무도 눈치채지 않았다. 하루는 태성 오빠가 말했다. 너 글 써볼래?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 나이에 무슨... 그는 웃으며 말했다. 내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큰 울림이 될 거야. 그리고 너한텐 치유가 될지도 모르지. 그 말에 나는 며칠 밤을 고민했다. 그러다 어느 날 오래된 노트북을 꺼내 들고 자판을 두드렸다.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일흔이 넘은 나이에 나는 짐을 쌌다. 그리고 다시 태어났다. 하루에 조금씩 썼다. 아들 민수가 태어났던 날, 남편이 떠났던 날, 내가 교단을 내려오던 날, 지혜가 나를 밀어내던 날, 그리고 소율이가 처음으로 할머니 사랑해요 라고 말해준 날. 글을 쓰며 나는 울고 웃었다. 때론 손이 떨려 키보드를 누를 수 없었고 때론 감정이 벅차 멈춰야 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내가 내 삶을 복원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어느 날 태성 오빠가 차를 태워 근처 카페로 데려가 주었다.
조용한 통유리 카페,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곳이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있는데 누군가 나를 알아보았다. 혹시 정미숙 선생님 아니세요? 고개를 돌리니 중년의 여성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내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저 선생님한테 국어 배웠던 제자예요. 어릴 때 힘들었는데 선생님 덕분에 위로받았어요.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그녀의 손을 잡고 눈물만 흘렸다. 그날 밤 글을 쓰다가 나는 문득 생각했다. 나는 사라진 존재가 아니었구나.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나는 살아 있었구나. 소유리에게서 전화가 왔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그 아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맑고 또렷했다. 나는 말했다. 소유라, 언제든 올 수 있어. 이곳은 네가 웃을 수 있는 곳이야. 며칠 뒤 민수에게서도 연락이 왔다. 망설이는 목소리였다. 엄마, 나 잘 지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물었다. 소율이랑 같이 올 수 있어?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응, 데려갈게. 그렇게 소율이가 왔다. 아이는 포도밭을 뛰어다니며 웃었고 태성 오빠와 함께 씨앗을 심었다. 나는 부엌에서 작은 도시락을 준비하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 순간 나는 생각했다. 그래, 이게 삶이지. 고요하고 따뜻한 삶. 어느 날 소유리가 나에게 말했다. 할머니, 나중에 커서 할머니처럼 책 쓰고 싶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너도 너만의 이야기를 써야지.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내 목소리로. 그 말이 끝나고 문득 나는 깨달았다. 정미숙. 나는 다시 내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다. 포도밭 사이로 바람이 불던 오후였다. 소유리는 태성 오빠와 함께 작은 화단에 물을 주고 있었고 나는 마루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그야말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날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 집 앞 전기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태성 오빠가 모니터를 확인하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지혜 씨야.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다. 문을 열자 그녀는 혼자였다. 얼굴은 차가웠고 말투는 더 차가웠다. 끝났다고 생각하셨어요? 무슨 말이야? 소율이요. 우리 애예요. 데려가겠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서류 하나를 꺼내 들이밀었다. 공식 절차 시작했어요. 곧 연락하겠죠. 며칠 후 등기로 도착한 서류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본인은 소율 양의 친모로서 현재 조모 정미숙에게 있는 양육권을 정지하고 친모로서의 법적 양육권을 주장함. 나는 서류를 읽다 말고 손이 떨렸다. 무릎이 꺾여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옆에 있던 태성 오빠가 내 손을 잡아주며 말했다. 우린 싸워야 해. 이번엔 참지 말고. 우린 곧장 법률 상담을 받으러 갔다. 박준호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가 강하게 나오면 복잡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우선 소율 양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미숙 어르신의 양육 환경도요. 나는 걱정스러웠다. 아이를 또 법정에 끌고 가야 한다니. 하지만 이번엔 피할 수 없었다. 난 더 이상 무력한 할머니가 아니었다. 며칠 뒤 소율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율아, 만약 누가 너한테 엄마랑 갈래? 할머니랑 있을래? 물으면 어떻게 할래? 소율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내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랑 있을래? 엄마는 날 사랑 안 해요. 말만 엄마야. 그 말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내가 울면 아이가 더 아플까봐 꾹 참았다. 그리고 마침내 법정 날이 다가왔다. 재판 정하는 냉기처럼 조용했다. 지혜는 변호사와 함께 있었고 나는 박준호 변호사와 그리고 소율의 손을 잡고 있었다. 판사가 말했다. 진술을 시작해 주십시오. 지혜는 처음엔 조용히 말하다가 점점 목소리를 높였다. 정미숙 씨는 감정적으로 불안정합니다. 아이에게 집착합니다. 소율이는 엄마인 저와 살아야 합니다. 그 말에 내가 할 말을 잃었지만 박준호 변호사가 침착하게 대응했다. 피고인은 10년 넘게 교사로 근무했고 현재 아이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친모는 아이를 방치해왔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아이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물었다. 소율 양, 여기서 누구랑 살고 싶니? 소율이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 할머니요, 여기가 좋아요. 정적, 그리고 판사의 판결. 소율 양의 현재 환경을 유지하며 정기 면접 교섭권을 친모에게 부여한다. 지혜는 분노로 이를 깨물었다. 하지만 그날 나는 드디어 하나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재판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니 소율이는 내 품에 안겨 말했다. 할머니, 이제 안 뺏길 거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다. 절대 다시는 안 빼앗길 거야. 그리고 그날 밤 노트북을 켜고 또 하나의 문장을 썼다. 나는 다시 싸우는 여자가 되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내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재판에서 이겼다는 건 단지 판결문 하나를 손에 쥐었다는 뜻일 뿐이었다.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진짜 싸움은 그때부터였다. 며칠 후였다.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을 때였다. 채소 코너에서 고개를 숙이고 배추를 고르고 있었는데 등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저 사람 아니야? 소율이 외할머니. 응, 들었어. 며느리가 고소했댔잖아. 애도 학교 안 보내고 문제 많다더라.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손에 들고 있던 배추가 바닥에 떨어졌다. 주워들 생각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은 텅 비었고 마음은 더 무거웠다. 현관 앞에 서서도 문을 열 수 없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그렇게 큰 죄를 지었나? 그날 저녁 태성 오빠가 내 눈빛만 보고 말했다. 무슨 일 있었지?
나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도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았다. 말보다 따뜻한 손길이 가슴을 더 울렸다. 다음 날 학교에서 전화가 왔다. 정미숙님이시죠? 소율이 학교에서 보호자 정보 변경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조부모에서 친모로요.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법적인 효력이 없지만 저희도 당황스러워서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아직 학교는 정식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만히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지혜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조용하지만 집요하게. 나를 주변에서 지워버리려는 움직임. 며칠 후 아침 신문을 가지러 나갔더니 옆집 아주머니가 인사를 피했다. 아이스크림을 사러 갔던 소율이도 말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아무도 같이 안 놀아줘. 그 말에 나는 참았던 눈물을 삼켰다. 그날 밤 태성 오빠는 조용히 내게 말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당하는 거야. 너 이제는 참지 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박준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 씨, 방역할 수 있나요? 우린 그간 지혜가 보낸 문자, 음성 메시지, 아이에게 한 말들까지 모두 모았다. 이웃에게 퍼뜨린 소문들, 학교에 낸 허위 서류까지 모두 모으고 정리했다.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아동 정서학대 다 걸 수 있습니다. 박준호 변호사의 말에 나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했다. 소송을 시작해요. 이번엔 절대 물러서지 않아요. 며칠 뒤 전자문서로 접수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그날 밤 소율이는 나에게 물었다. 할머니, 또 재판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하지만 이번엔 우리 잘 싸울 수 있어. 겁낼 거 없어. 소율이는 작은 손으로 내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가 있어서 난 괜찮아. 그날 밤 나는 글을 쓰다 말고 손을 멈추었다. 창밖엔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는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어. 가을비가 그치고 찬 공기가 마당을 스치던 저녁이었다. 소율이는 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나는 주방에서 따뜻한 차를 끓이고 있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 심장이 쿵쿵 울렸다. 괜한 예감 같았지만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다. 쨍! 무언가가 유리창을 깨는 소리. 나는 놀라서 뛰쳐나갔다. 차고 쪽에서 비명에 가까운 소율이의 외침이 들렸다. 할머니, 차가. 달려가 보니 태성 오빠의 차 유리가 산산조각 나 있었다. 누군가 일부러 망치 같은 걸로 내리친 흔적. 차 옆에는 돌멩이 하나가 떨어져 있었고 그 위엔 쪽지가 붙어 있었다. 이제 그만 포기하시죠. 손이 떨렸다. 숨이 막혔다. 그저 나랑 아이가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이었는데 대체 왜 여기까지?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는 없었다.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었다. 경찰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가족 간의 분쟁이나 다툼이 있었나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설명할 수 없었다. 이건 단순한 다툼이 아니었다. 존엄을 지키려는 한 노인의 사투였다. 다음 날
마을 커뮤니티 게시판에 익명의 글이 올라왔다. 아이가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조부모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소문도, 이름은 없었지만 모두가 우리를 말하는 거란 걸 알고 있었다. 장을 보러 나가면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다. 일부 이웃은 초인종조차 누르지 않고 돌아갔다. 소율이는 학교에서도 점점 위축되었다. 말수가 줄고 그림엔 어두운 색이 많아졌다. 나는 견딜 수 없었다. 나 하나만 상처받는 건 괜찮았지만 아이까지 무너지는 건 못 봤다. 나는 박준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이제 진짜 끝장을 봐야겠어요. 그는 침착하게 말했다. 명예훼손 고소 절차는 진행 중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아이의 심리평가를 공식적으로 의뢰합시다. 독립된 심리상담을 통해 아이의 진술을 받아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어요. 며칠 뒤 소율이는 심리 상담을 받았다. 나는 밖에서 손을 꼭 쥐고 기다렸다. 1시간이 넘는 시간이 지났고 상담사는 조용히 나에게 말했다. 아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할머니와 함께 있을 때 가장 안정적이고 편안해 보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울고 말았다. 내 품이 아직 아이의 집이라는 말이 얼마나 가슴을 치는지. 며칠 후 다시 민수에게 연락이 왔다. 엄마, 나도 힘들어. 제발 좀 그만하면 안 돼?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힘들지. 하지만 내가 멈추면 소율인 어디로 갈까? 넌 지킬 수 있어?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끊겼다. 그리고 다시 법정. 이번엔 소율의 정식 양육권을 두고 다투는 자리였다. 법정 안 판사의 얼굴은 무표정했고 지혜는 연기하듯 눈물을 보이며 말했다. 저는 엄마예요. 아이를 낳았고 키우고 싶어요. 제 어머니는 저를 빼앗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 아이 제가 키웠습니다. 잠든 아이를 안고 울었고 혼자 밥을 먹는 아이 옆에서 동화책을 읽었습니다. 저는 그냥 이 아이의 할머니가 아닙니다. 이 아이의 삶 그 자체입니다. 판결은 보류되었다. 증거 보완 요청. 심리 자료 추가. 법은 느리고 감정은 타버리고 있었다. 그날 밤 소율이 내 품에 안겨 말했다. 할머니, 나 데려가면 어떻게 해? 나는 말없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럼 우린 같이 도망치자. 어디든 함께 가자. 아이의 눈동자가 반짝였다. 그리고 속삭였다. 할머니는 내 집이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확신했다. 그 누구도 이 아이를 내 품에서 데려갈 수 없다. 재판날 하늘은 흐리고 바람은 싸늘했다. 나는 흰 셔츠에 회색 가디건을 걸치고 소율이 손을 잡고 법정으로 향했다. 손이 땀이 날 정도로 떨렸지만 아이가 내 손을 더 꼭 잡아주었다. 할머니 무서워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응, 조금. 그래도 같이 있으니까 괜찮아. 법정 안은 적막했다. 지혜는 변호사와 함께 단정하게 앉아 있었고 나는 박준호 변호사와 함께 증인석에 앉았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양측
최종 진술 준비되었습니까? 지혜 측 변호사는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조곤조곤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일회인은 생물학적 친모이며 양육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존재입니다. 아이는 조모와의 애착은 있으나 지나친 감정적 개입으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지혜가 눈물을 훔치는 신용을 했다. 어머니는 제 아이를 빼앗았습니다. 전 그냥 제 자식을 데려오고 싶은 엄마일 뿐이에요. 그 말에 법정의 공기가 흔들리는 듯 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고 나는 조용히 손을 모아 쥐었다. 박준호 변호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오늘 우리는 피 한 방울이 아닌 시그니 아이를 키운다는 걸 말하고자 합니다. 그는 슬라이드를 보여줬다. 거기엔 소유리의 그림, 심리상담 기록, 학교 성적표, 일기장이 있었다. 그리고 녹음 파일 하나가 재생되었다. 지혜가 소유리에게 한 말. 넌 왜 그렇게 할머니만 따르니? 배은망덕하지 마. 그 말이 울리자 법정 안의 공기가 뚝 끊겼다. 그 다음 파일은 소유리의 심리 상담 중 녹음된 말이었다. 엄마랑 있으면 가끔 무서워요. 할머니랑 있으면 따뜻해요. 그제야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율 양, 잠깐 자리로 나와줄 수 있니? 소율은 조심스럽게 걸어 나왔다. 작고 마른 어깨, 살짝 떨리는 손. 하지만 아이는 당당하게 판사를 바라보았다. 누구와 살고 싶니? 할머니요. 할머니랑 있으면 제 마음이 조용해져요. 그 순간 나는 숨을 멈춘 채 판사의 입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선고가 내려졌다. 본 법원은 소율 양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현재 양육 환경을 유지하며 친모에게는 정기적인 면접권만을 부여한다. 지혜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동자엔 분노가 가득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다. 이건 불공평해요. 전 엄마예요. 판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소율 양의 말은 단순한 애착이 아니라 생존의 언어였습니다. 재판은 여기서 마칩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 소율이는 내 손을 꼭 잡고 웃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나는 꾹 참았다. 태성 오빠가 우리를 마중 나와 있었다. 그는 조용히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겼네 미수가 이번엔 정말로. 그날 밤 나는 노트북을 열었다. 글 제목을 썼다. 정의는 느리지만 결국 다다른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소율의 따뜻한 손이 나를 살아있게 만든다. 재판이 끝났을 때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다. 아니, 끝나기를 바랐다. 하지만 지혜는 그렇게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다. 판결문이 나온 지 일주일이 차에 지나지 않아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학교였다. 소율이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님, 아니 할머님, 이상한 서류가 제출돼서 연락드렸어요. 법적 보호자가 서지혜로 변경됐다고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판결문 내용과 다르잖아요.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럴 리가요. 아직 정식 판결 이후 변경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도 이상해서 확인차 연락드린 거예요.
일단은 보류 중입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손이 떨렸다. 또 시작된 거다. 이번엔 서류로, 기록으로 나를 지워나가는 방식. 다음은 마을 사람들이었다. 장을 보러 나간 어느 날 단골 채소 가게 아주머니가 나를 보며 한마디 했다. 할머니, 혹시 진짜 아이한테 소리 지르고 그런 적 있어요? 네, 그런 적 없어요. 요즘 인터넷에 그런 얘기 많더라고요. 손녀가 무섭다고 했다고? 나는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떨어뜨릴 뻔했다. 그런 건 사실이 아니에요. 저는 할머니 편이지만요. 그냥 말들이 많으니까 조심하세요. 집에 돌아오는 길, 마을 초입, 슈퍼에서 들은 수군거림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그 집 있잖아. 손녀 데리고 사는 곳. 듣기로는 며느리가 할머니 학대했다고 고소했다더라. 애도 학교 잘 안 보내고 밤마다 울음소리 난다더라고. 거짓이었다. 모두 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걸 믿고 싶어 했다. 진실은 확인보다 감정으로 먼저 흐른다. 그리고 나는 그 감정의 화살을 그대로 맞아야 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통보가 왔다. 서지혜 측에서 아동 정서학대 및 보호자 부적격 사유로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나는 손에 쥐고 있던 컵을 떨어뜨렸다. 소율이 놀란 얼굴로 뛰어왔다. 할머니, 무슨 일이야? 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어른들끼리 이야기 중이야. 태성 오빠는 말없이 내 옆에 앉았다. 한참을 말없이 있던 그는 조용히 말했다. 너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아이랑 꽃 가꾸고 책 읽고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일까? 그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욕심 아니야. 권리야. 박준호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고 그는 침착하게 말했다. 지금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기록이 중요합니다. 모든 통화, 메시지, 학교 연락, 이웃 증언 하나도 빠짐없이 수집하세요. 그날부터 나는 일기를 다시 쓰기 시작했다. 날짜, 시간, 누구와 무슨 대화를 했는지 마치 기자처럼 내 삶을 증명해내야 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외로움이었다. 어느 날 교회에 다녀오던 이웃이 나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사람들이 그래요. 할머니가 아이를 뺏으려고 며느리를 모함했다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을 걸 알기에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소유리의 숨소리를 들으며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믿는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우편함에 한 통의 익명 편지가 도착했다. 노인답게 사세요. 아이한테서 손 떼고 요양원 가세요. 창피한 줄 아세요. 손이 떨렸다. 심장이 저려왔다. 그 종이를 찢고 쓰레기통에 버렸지만 문장은 머릿속에 그대로 박혀 떠나지 않았다. 나는 소유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아이만은 이 혼란에서 보호하고 싶었다. 하지만 아이는 다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소유리가 나에게 말했다. 할머니, 내가 다 알아. 사람들이 우리 이상하다고 말하는 거. 나는 놀랐다. 그걸 어떻게 해? 애들도 말해. 내가 할머니랑 사니까. 이상하다고. 하지만 난 안 이상해. 난 그냥 할머니가 좋을 뿐이야.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아이 앞에서 울고 말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번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나는 언제부턴가 문을 열기 전에 숨부터 참게 되었다. 밖에 또 누가 뭐라 할까, 또 어떤 말이 들릴까, 그게 두려워서.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 거울을 보았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주름진 얼굴, 퀭한 눈, 잔뜩 움츠러든 어깨의 노인이었다. 이게 나야? 이게 정미숙이야? 오래전 교단에 섰던 아이들 눈을 바라보며 웃던 나와는 너무 달랐다.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다. 그날 나는 박준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방역해요. 더 이상 안 참을래요. 그는 흔들림 없이 대답했다. 좋습니다. 시작하죠. 준호 씨는 곧바로 준비에 들어갔다. 그동안 모아둔 문자, 통화 녹음, 학교 선생님의 진술, 이웃 중 나를 도와줄 몇 사람의 증언까지 하나하나 정리해 나갔다. 가장 중요한 건 소유리의 심리 상담 결과였다. 아이는 현재 조모와 있을 때 가장 안정적인 심리 상태를 보이며 친모에 대한 정서적 회피 경향이 관찰됨. 그 문장을 읽을 때 나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기쁘다기보단 슬펐다. 한 아이가 그렇게 말해야만 했다는 사실이 그러던 중 결정적인 영상이 발견됐다. 동네 가게 CCTV였다. 지혜가 지나가며 누군가에게 한 말이 녹음되어 있었다. 그 집 할망구 곧 아이도 못 보게 될 거예요. 가만 안 둘 거니까. 준호 씨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우리가 고소할 차례죠. 며칠 뒤 정식 고소장이 접수됐다. 내용은 이랬다.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아동 정서학대, 조장부당한 법적 망해 행위 내 이름이 고소인으로 적힌 서류를 들고 나는 처음으로 떨리지 않았다. 나는 나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니다. 소유리를 위해, 그리고 언젠가 이 이야기를 들을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날, 지혜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그녀는 당황했고 말끝이 흔들렸다. 전 그런 의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녹음, 영상, 진술은 무엇보다 분명했다. 판사는 조용히 말했다. 피고 서지혜는 고의적인 비방과 심리적 압박을 통해 조모와 손녀의 관계를 훼손하려 시도하였으며 명백한 위협 행위를 저질렀음이 확인됩니다. 그 순간 법정안은 정적이었다. 지혜는 입술을 깨물었고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판결은 내려졌다. 정미숙은 보호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가졌으며 소율 양의 정서적 안정에 핵심적 존재임이 입증됨. 이에 따라 피고 서지혜에게 접근 금지 6개월 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모든 온라인 상위 비방글 삭제 및 공식 사과 명령을 내린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참지 않았다. 법정을 나서는데 민수가 뒤에서 조용히 불렀다. 엄마. 나는 멈춰 섰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말했다. 미안해. 나 진짜 미안해.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대답했다. 그건 나중에 소유리에게 직접 말해. 그리고 천천히 걸었다. 내 옆에는 소유리의 작은 손, 그리고 따뜻한 햇살이 있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책상 앞에 앉았다. 새 원고 파일을 열고 타이틀을 적었다. 나는 할머니가 아닙니다. 나는 정미숙입니다. 그게 내가 이 싸움을 통해 얻은 첫 번째 승리였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고 있었다. 포도밭의 잎들은 이미 다 져 있었고 나뭇가지들은 앙상하게 마른 채 바람을 맞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사람도 저렇게 잎이 다 떨어지고 나서야 진짜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건 아닐까. 법적 싸움이 끝나고 내 일상은 조금씩 평온을 되찾고 있었다. 물론 모든 게 회복된 것은 아니었다. 이웃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한 때도 있었고 동네에서 마주친 몇몇은 아직도 나를 피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내 안에 단단한 무언가가 자라나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박준호 변호사가 내게 말했다. 정미숙님, 혹시 이 이야기 책으로 내실 생각 있으세요? 나는 당황했다. 책이요? 아니, 그냥 기록한 거였는데. 그는 웃으며 말했다. 그 기록이 누군가에겐 용기가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그걸 읽고 일어설 수 있을지 몰라요. 그 말이 마음속에 깊이 꽂혔다. 그날 밤 나는 소유리에게 물었다. 할머니가 책을 낸다면 어때? 소유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완전 멋져요. 제목은 뭐예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글쎄, 요양원이 싫다면 일어나라는 어때? 소유리는 깔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출판 제안은 생각보다 빠르게 들어왔다. 원고 일부를 읽은 편집자가 직접 전화해왔다. 선생님, 이건 단순한 회고록이 아니에요. 이건 시대를 말하는 증언이에요. 계약이 성사되고 편집 작업이 시작됐다. 태성 오빠는 맞춤법을 체크해 주었고 박준호 변호사는 법적 표현을 다듬어 주었다. 소유리는 사파 아이디어를 내며 응원했다. 그 모든 과정이 나에게는 새로운 삶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책이 출간되었다. 첫 사인회를 열었고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도 들어왔다. 그날 스튜디오에서 나는 정장을 입고 조명을 받았다. MC가 조용히 물었다. 정미숙님, 지금 이 순간 가장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나는 마이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누군가가 당신을 쓸모없다고 말할 때, 끝났다고 말할 때 제발 믿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저처럼요. 그 방송 이후 수많은 편지가 도착했다. 어떤 이는 나처럼 며느리에게 상처받았다고, 어떤 이는 홀로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라고, 어떤 이는 나이 들어 세상과 단절된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 나는 그 모든 편지를 정성껏 읽었다. 그리고 짧은 답장을 보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어느 날 소유리가 물었다. 할머니, 지금 행복해요? 나는 아이의 두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응,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아. 왜냐하면 나는 나로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아이의 눈빛은 따뜻했고 그 안에 오래된 나의 모습이 비쳤다. 나는 이제 소유리 할머니로만 불리지 않는다. 나는 정미숙이다. 그리고 나는 이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놓은 여인이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니,
나조차도 몰랐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다시 웨딩드레스를 입게 될 줄은. 조용한 포도밭 너머 작은 예배당. 하얀 커튼이 바람에 흔들리고 정원엔 해바라기와 들꽃이 가득했다. 그날 나는 태성 오빠의 손을 잡고 입장했다. 하객은 많지 않았다. 소율이, 박준호 변호사, 몇몇 이웃들, 그리고 출판사에서 온 편집자. 그리고 나는 생애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불리는 결혼식을 올렸다. 정미숙님, 당신은 지금부터 나와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갈 동반자입니다. 태성 오빠의 목소리는 담담했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나는 이제 더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당신과 나란히 정미숙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박수를 쳤고 소율이는 눈물을 훔치며 반지를 건넸다. 그날 밤 우리는 마루에 앉아 조용히 웃었다. 아이는 뜰에서 반딧불이를 따라다녔고 태성은 내게 따뜻한 차를 건넸다. 우리 늦게 만나서 참 다행이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맞자. 일찍 만났으면 이 마음을 몰랐을 거야. 며칠 뒤 집 앞으로 낯선 택배가 도착했다. 열어보니 작은 상자 안에 손편지가 가득 들어 있었다. 전국 각지의 여성들,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보낸 편지였다. 선생님의 책을 읽고 용기 냈습니다. 나도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제 저도 제 이름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그 편지들을 읽으며 나는 매일 울었다. 그리고 다짐했다. 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출판사에서는 내 이야기를 연극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초여연 날 무대 위에 하얀 드레스를 입은 배우가 등장했다. 그녀는 내 목소리로 말했고 내 손짓으로 숨 쉬었다. 그 장면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내 인생은 다시 쓰였다. 그리고 그 글은 무대 위에서 숨을 쉬고 있다. 소율이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고 심리상담사가 되겠다는 꿈을 키워가고 있다. 할머니, 나도 누군가의 마음을 지켜주는 사람 되고 싶어요.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 마음이면 넌 충분히 멋진 어른이 될 거야. 이제 나는 마당에서 꽃을 가꾸고 글을 쓰고 가끔은 조용히 라디오를 듣는다. 더 이상 나를 숨기지 않는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할머니이기 전에 나는 나다. 나는 정미숙이다. 한때 잊혔던 이름. 하지만 이제 누구보다 또렷하고 누구보다 당당한 이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남기고 싶다. 만약 어느 날 당신이 짐처럼 느껴진다면 절대 믿지 마세요. 당신은 짐이 아니라 살아있는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장을 넘기려 한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나는 다시 피어났다. 지금 여기를 내 삶의 첫 페이지로 남기며 고맙습니다.